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10년 뒤 미래를 보고 왔다는 한 퀀트 장인이 있어서 이분의 얘기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클리프 에즈니스고요. 퀀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AQR이라는 헤지펀드의 창업자이자 CIO고, 거장 연구소에 나온 거장인 만큼 운용 자산, 개인 재산 모두 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를 밀고 양복을 입었죠. 양복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밀었다는 거는 고수일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퀀트 장인입니다. 대표적인 퀀트 투자자답게 퀀트 투자에 있어서 여러 접적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리스크 페리티 투자,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기준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팩터를 주창한 유진 파마의 제자로서 팩터 투자를 실전적으로 심화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대체 투자에 있어서도 선구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있어서 부분 매운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킵에도 가끔 뜨셨고, 이런 독설가로 유명한 게 또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2035년에서 돌아보는 지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의 미래에 가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채권이 이렇게 됐더라 라는 게 오늘 주요 내용이고, 그러면은 뭐 10년을 미리 보고 왔는데 그럼 그 10년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과는 달라질 거다, 좀 쉽지 않은 장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근저에는 시장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산군별로 10년의 미래를 보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주식, 그 중에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미국 주식은 10년 동안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이유가 미국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지만 2024년, 25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너무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보통 멀티플이 주가를 실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10년 동안 실적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주가는 빠지면서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좋지 않았던 10년이었다. 1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현금, 그러니까 달러죠. 달러를 겨우 이기는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예측의 근간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핵심이죠. 지금 K임 레이쇼, 그러니까 10년치의 평균 실적과 물가를 토대로 한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K임 레이쇼를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37.8 정도인데, 클리프 에스니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이게 20 정도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장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근거에는 아마 이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표는 S&P 500의 K임 레이쇼별로 향후 10년간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됐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지금 K임 레이쇼가 37을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표상에서는 이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K임 레이쇼가 평균 33이 넘었을 때는 S&P 500이 10년 동안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 한 평균 0.9%였고, 좋을 때는 한 5.8%,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6%였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과 수익률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PER이 높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관계에 대한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10년 동안 힘들 거다라고 예측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자체의 장기 평균 수익률보다는 살짝 빠지지만 그래도 최악이었던 주식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2%라는 물가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됐다. 한마디로 정책 목표보다는 조금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지만 물가가 뭐 갑자기 위로 튀거나 하지는 않았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 부채 이슈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지만 파탄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부채 이슈가 어느 정도 채권 금리에 반영은 되겠지만 이 이슈의 심각성이 뭐 채권 금리를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추세 이탈을 멈출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래프는 30년물의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30년 동안 30년물의 금리가 계속해서 쭉 우하향을 하다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30년 만에. 그런데 이 추세의 이탈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출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봤듯이 인플레도 목표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부 부채 이슈도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고 이 정도에서 향후 10년간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안 좋게 봤지만 미국 외의 주식, 그러니까 비미국 주식들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미국 외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실적이 좋아서 이머징이나 이런 주식들이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다. 앞으로도 실적만 보면은 미국 기업이 이머징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의 기업보다 훨씬 좋겠지만 다만 앞서 봤듯이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로만 보면은 미국 밖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주식에서도 미국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비미국 주식도 사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프 에스니스의 말은 이 차이가 좁혀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미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아닌 비미국 주식의 수익률도 차이가 크지만 미국 기업과 미국 이외 기업의 수익도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이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좁혀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간극을 보이겠지만 이 차이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교정을 통해서 좁혀진다는 뜻인데 S&P 500과 MSCI 이머징 지수를 비교를 하면은 2000년대부터 금융위기까지 미국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큰 사건을 겪는 사이에 이머징 국가들은 이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10년대부터 다시 추세가 역전이 돼서 이머징 대비해서 미국 주식 훨씬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클리프 에스니스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을 것이다. 미국 주식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겪듯이 비미국 주식들도 지금 너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가치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미국 주식들을 좋게 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게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분의 기호가 굉장히 강하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도 한 인터뷰에서 30살 넘었으면 코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화제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트코인이 10년 내에 빵원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또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 주장을 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바로 유진 파마 오늘의 주인공의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독서를 하는 게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 싶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명목화폐, 피앗 커런시라고 하죠. 명목화폐는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수량에 제한이 있다. 이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게임 마냥 명목화폐를 까대면은 피아트 이렇게 외치면은 통찰력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놓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금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수량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희귀한 자산이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희귀한 건 희귀한 거고 어떤 효용이 있느냐 비트코인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그냥 희귀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도 이런 결점이 있지만 트럼프가 밀어준다든지 제도권이 편입이 됐다든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도 25,000달러까지는 갔지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는 주장하는 가치들이 앞서 말했듯이 다 허상이기 때문에 다시 10,000달러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크립토에서도 분산 투자는 유용했다. 특정 코인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분산 투자하듯이 크립토도 분산 투자하는 게 효용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 투자는 성장주가 최고다, 최고다만 외치다가 성장주가 아무리 비싸져도 신경 안 쓰고 성장주만 좋아하고 가치주를 무시를 하다가 결국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변동성이 클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의 성적이 좋았다. 이게 평탄하게 쭉 오르면은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좋은데 평탄하게 2010년대처럼 쭉 오르면은 이 존버라고 하죠.
단순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좋은데 변동성이 중간중간마다 있는 경우는 그 변곡점에 따라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추세 추종 전략의 성적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추세 추종이 앞으로 10년 동안 좋을 것이다 라고 봤고,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외면을 받았지만 앞으로 미국 주식의 성적이 저조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향후 10년간은 분산 투자가 상당히 좋을 것이고, 다만 이 풋옵션 해지는 하지 마라.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나심 탈렙이 주장하고 실제로 본인이 고문으로 있는 헤지펀드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은 세상을 완전히 흔드는 꼬리 위험을 막기 위해서 풋옵션을 사는데, 근데 나심 탈렙은 이 꼬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패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꼬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패테일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매주 매달 로또 사듯이 풋옵션을 그렇게 사면은 이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클리프 에스니스는 여기에 반대하죠. 풋옵션 해지는 어떤 사고가 터져서 급락하는 경우에만 유효하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지거나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돈만 버릴 뿐이다.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은 갑자기 급락하고 뭐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장이 아니라 횡보 혹은 약하락, 이런 약보합 수준의 장이 될 거기 때문에 풋옵션 해지는 실패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비상장 주식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상장 주식에 비해서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거든요. 근데 클리프 에스니스는 이게 변동성을 세탁하는 거다. 결국에는 비상장 주식도 상장 주식의 가격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아 보이는 거다. 근데 10년 동안 상장 주식이 상당히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럼 그에 따라서 결국 비상장 주식도 그 퍼포먼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 아무도 안 할 때야 아주 좋은 기업들을 초기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 이제는 뭐 너도 나도 다 비상장 주식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사라지는 것도 비상장 주식의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향후 10년간의 예측이 부정적인 예측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예측을 했을까? 우선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예상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그리고 GDP 성장률의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이제 추세 추종의 수익률까지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2010년대가 상당히 평화로운 시대였고, 이 평화로운 시대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한 50년간의 역사로 봤을 때 오히려 유별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변동성이 큰 게 오히려 평균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 평균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데요. 이 AQR에서 작년에 비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리포트를 썼거든요. 이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 향후에 제가 글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글을 상당히 잘 씁니다. 그래서 글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연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그때 한번 이 리포트에 대해서 다루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싶고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시장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나의 커리어를 돌아보면은 시장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왜 시장이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느냐? 왜 시장이 점점 더 멍청해지느냐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패시브 투자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패시브 투자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액티브 투자자들이 줄었다. 근데 액티브 투자자들이 어떤 저평가된 자산이나 고평가된 자산이 있으면은 롱을 하거나 숏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이 괴리를 바로 잡아줬는데, 근데 패시브 투자가 대세가 되고 이런 괴리를 잡아줄 액티브 투자자들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괴리가 많아지게 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다 보니까 돈값이 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동적인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셜미디어가 대세가 되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MTS로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도 한 원인이다. 왜냐면은 소셜미디어 때문에 정보의 전파 속도는 빨라졌는데 중요한 거는 정보가 빨리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거는 정보의 전파 속도가 아니라 정보의 질,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 능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소셜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취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빠르게 접하게 되긴 했으나 그 정보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이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아 이거 뭐가 좋다, 뭐 사라 뭐 사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그냥 일로 휩쓸렸다가 절로 휩쓸렸다가 이런 갈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핸드폰만 키면은 쉽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마치 투자를 게임처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부추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시장은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된 자산은 더 고평가되고 저평가된 자산은 더 저평가되는 이런 비합리성으로 움직이고 가격의 움직임도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하지만 그래도 교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괴리가 심해져도, 아무리 가격과 펀더멘탈의 괴리가 심해져도 결국에는 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특히 주식에 대해서, 특히 주식, 그중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뷰를 유지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미래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면은 지금 저평가 가치주를 사면은 되느냐에 대해서는 된다. 장기적으로 가치주를 사는 게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미국 주식 중에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평가된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이 주가가 올라서 적정 가치로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은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해서 이 적정 가치로 올라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투표 기계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무게를 정확히 재주는 체중계와 같다. 단기적으로는 심리로 움직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얘긴데, 근데 이 수렴이 되긴 되겠지만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의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 붐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